2024년을 마무리하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올해도 감사드리고요. 아우, 감상에 죄송하죠.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사님께서 죄송하실 건 진짜 아유, 없지만 아닙니다. 이번 주는 또 기분이 어떻게? 네, 아니 뭐 이번 주도 역시나 힘들었어요. 미국만 좋았어요. 미국은 또 좋았고 한국은 근데 이제 또 정치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제 국무총리 또 탄핵 이슈까지 좀 나오다 보니 네. 그러면 이게 또 불확실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환율이 좀 걱정되는 게 환율이 1,470원까지 갔거든요. 그 이제 1,500원까지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러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좀 컸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은 좀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다만 뭐 아주 나쁜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중국이 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아마 내년에 발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나왔고 또 정부가 어쨌든 내년 1분기에 좀 빠르게 추경 예산을 좀 집행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돈 풀겠다는 이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만 좀 안정화되면 아, 증시가 또 빠르게 회복은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아직 우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좀 힘들었고 다만 주식시장보다 어쨌든 이번 주에 제일 힘들었던 건 환율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금융위기 수준도 아닌데도 지금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좀 부담이거든요. 이게 좀 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환율 상승이 좀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만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계속 좋습니까?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예외주의다. 그러니까 미국만 예외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시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차별화되는 이유가 먼저 트럼프 당선 자체가 미국의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큰 거고 AI와 연구개발 투자 워낙 많이 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고 또 미국 정부가 돈을 막 풀어요. 근데 미국은 돈 풀어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들이 돈을 막 풀어서 부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예전에 베네수엘라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 또 인구도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이렇게 덩치 큰 국가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이민도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또 미국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걸 장려했죠.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이거를 장려하니까 미국은 더욱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최근에 에너지까지 수출하는 국가로 이제 변모하면서 네. 여러 면에서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이제 나라고 또 그 전체적인 이제 사회 구조 자체가 주식 투자를 또 장려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워낙 연금으로도 많고. 네,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만의 좀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예외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예외주의를 깰 만한 뭔가 요소가 아직 안 보이다 보니까 미국만의 이런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부담되는 건 너무 올랐다는 거, 뭐 그게 좀 부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1,500원도 넘을까요? 이게 넘어갈 수도 있죠. 이제 30원밖에 안 남아서 좀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 안 하면 네. 그냥 뭐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특히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 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네. 최근에 브라질이 그런 케이스죠. 네. 환투기 세력들이 브라질 들어갔죠.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환투기 세력들이 봤을 때 지금 정치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금만 달러를 이렇게 하면은 해도 이게 그 출렁이면은. 누군가 뭐 이걸 받아줄 그 주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1,500원 넘는 것도 그냥 그들이 원하면 순식간에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부가 그거를 아마 자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1,500원 넘는 건 좀 막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건 결국 이번에 환율이 급등한 거의 절반 정도의 요인이 정치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치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는 거. 근데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점점 더 정치, 그렇죠. 정치 갈수록. 공백, 그럼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거를 또 특히 트럼프하고 외교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외신에서도요. 로이터도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헌정 위기를 좀 심화시킬 것 같고 블룸버그도 이 탄핵 추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차이나 데일리는 어쨌든 내년 2분기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워낙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환율 급등은 뭐 많은 이유는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건 이제 대통령 리스크. 이게 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거를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 최대한 빨리.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로 빨리 이런 정치 상황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안정되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뭐가 나오는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가 빨리 안정화되면 당연히 빨리 회복되는 건데 이거 제외하고 좀 빨리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시티그룹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금리 인하와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한국 경기 하방을 막아야 된다. 지금 환율 오르는 이유가요. 한국 경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석인 상태고 정치 리스크는 크고 외교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소비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이번에 소비 심리 지수가 완전히 그냥 추락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예.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막으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재정 부양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금리 인하 재정 투입을 해서 경기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이 좀 정책적으로 나오면 환율도 어쨌든 돈이 풀리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환생각하다가 야, 환율 때문에 우리 돈 못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경기 그냥 계속 죽도록 내비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일단 환보다는 저는 금리 인하와 이런 걸 통해서 경기 하방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또 오히려 안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좀 빠른 이 정부의 좀 어떤 적극적인 이 대응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할 텐데 그때 좀 트럼프 정책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관세나 이런 걸 빨리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라는 게 그냥 트럼프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의회랑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좀 관세 부과 정책이 좀 늦어지면 이거는 또 오히려 환율을 좀 안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경제로 보면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찾기 위해서 또 기분 좋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환율이 나빠지면 수혜받는 기업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현대차, 조선주에는 긍정적일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내수주랑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또 피해가 클 거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이쪽은 그래도 조금 밝아 보이고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까 봐요. 일단 현대차랑 조선주는 좋아요. 예, 현대차는 외국 걸 많이 10원만 올라도 연간 그러니까 10원 오르면 2,800억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외화벌이가 예, 기아는 2,200억.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고 조선주는 대부분 달러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이제 배를 만드는 그 구조물들을 다 부품이나 이런 원자재를 다 내재화 시켰어요. 해외에서 수입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입하는 기업은 피해 보잖아요. 달러 오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주가 가장 큰 수혜주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선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좋은 효과인데 좀 안 좋은 효과는 대표적인 게 항공주들, 예, 항공기 뭐 리스로라든가 외화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있을 수 있고 또 항공기 뭐 항공사는 또 특히나 해외에서 원유 수입할 때 다 달러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부담이 되고 철강주도 안 좋죠. 철강석을 수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의외였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도 안 좋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여기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칩 그 두뇌를 AP라는 칩을 쓰는데 이거를 삼성이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요 미국의 퀄컴 거 써요. 퀄컴. 네, 퀄컴 걸 수입하거든요. 그럼 수입을 하게 되면 지난해 그 삼성이 이거 구매한 그 퀄컴 칩이 11조 7,320억이래요. 근데 환율이 10% 오르면 1조 원을 더 내야 된대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한테도 결코 좋은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 공식은 사실 깨진 지 오래고 오히려 기업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올해 3월에 발간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0.29% 하락한대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직접 판매하면 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현지 결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좀 약간 이제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이런 환율 상승은 오히려 한국한테 지금 좋은 건 아니다. 득보다는 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정말 수출 잘 돼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 때는 네.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좋은 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많이 악화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반도체에 조금 좋은 소식이 없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보였어요. 일본의 세계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드밴티스트라고 하는 네. 기업의 CEO가 데이터 지출이 둔화되면 AI 스마트폰이 시장을 지탱할 거다. 이거는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들어요. 삼성도 아마 이 회사 걸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업체 중에 일본 기업인데 이 회사 이제 CEO 더그 레피버가 뭐라고 했냐면 AI 지출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내년에.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건 꺾인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100% 올해 지출 증가율을 보였으면 내년에 예를 들면 50%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 CEO의 발언에 의하면 엔비디아한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지출을 많이 해야 그 칩을 많이 공급하니까. 근데 그런 칩들 다 대부분이 어드밴티스트가 많이 테스트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거 반도체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있어요. 근데 안 팔려요,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안 쓰죠. AI 스마트폰이 뭐예요? 그 아이폰도 있고 이번에 나왔고 저도 제 폰이 지금 AI 기능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AI 폰이에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저도 온 사실 거의 안 디바이스. 써요. 거의. 저도 거의 안 쓰게 돼요. 이 기능이 있긴 있지만 마땅히 뭐 쓸만한 기능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애플 아이폰도 업그레이드 될 거고 킬러 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AI를 할 수 있는 뭔가 킬러 앱들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폰 쓸 때 옛날에 초창기 아이폰은 앱이 있는데 별로 쓸 게 없었죠. 그때 뭐 계산기 있고 뭐 일부 게임하는 거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로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진짜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그런 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그게 혹시 나오게 되면 AI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체 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시장이 너무 좀 관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좋으면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현실화되면 네. 스마트폰이 일단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각종 부품, 반도체, 그것부터 해서 뭐 갤럭시도 팔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성장하는데 수혜를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어드밴티스트 CEO의 말처럼 된다면 혹시 이게 현실화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내년 하반기 돼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애플 아이폰이 내년에 정말 잘 팔린다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당연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애플 주가는 어때요? 애플은 사상 최고치고 벌써 시총이 3조 9천억 달러, 4조 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뉴스 가운데 그 중국 정부가 이제 바로 내년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연간 최대 3조 위안의 특별 국채 발행할 계획. 그 이런 질문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중국이 뭔가 조금 꿈틀꿈틀하잖아요. 이거 효과가 네. 있을까요? 이번에? 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왜 규모가 있냐면 올해 발행한 특별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발행하는 거죠. 이제 특수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올해 발행한 1조 위안 규모가 1조 위안인데 내년에 3조 위안이면 2조 위안이 느는 거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행이 됐을 때 상당한 좀 재정 부양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물가가 너무 낮아요. 물가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물가 올리려면 소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을 좀 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 사회에 이미 좀 진입을 했고 네. 인구도 줄고 지금 뭐 소비는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저축만 하려고 그러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이런 걸 타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돈 풀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경기 부양을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너무나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막 이렇게 낮추고 돈 풀기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세계은행이
올해하고 내년 중국 GDP 전망치를 일단 올려버렸어요. 특히 내년에 원래 4.1%밖에 성장 못한다고 봤는데 네. 4.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분은 한국한테도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내년에 이 부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좋으면 우리 주식 시장도 좋다. 네, 이런.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왜냐하면 브라질 헤알화가 이게 급락해서 이 급락 사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거고 그러면 채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브라질 채권이 왜 인기가 많냐면 금리가 되게 높아요. 이제 두 자릿수가 그렇죠. 넘거든요. 막 맞아요. 13%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까지만 잘 가져가고 맞아요. 환율만 안정화되면 이보다 좋은 상품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 이상의 수익을 그냥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브라질 이제 통화가 헤아라죠. 이게 너무 가치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고금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이게 헤아라 가치가 오르면 상관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고 있어요. 헤아라 가치가. 이유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좀 크게 늘었거든요. 22년도에 4.6인데 올해 8.5%까지 재정 적자가 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늘다 보니까 그 브라질 정부의 이제 어떤 국고가 이렇게 되면 좀 줄지 않을까. 그거를 투기 세력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 밀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최근에 이제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외환 당국도 이제 개입 강도를 높였지만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풀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재정 긴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하면 또 뭐가 딜레마죠. 경기가 죽어요. 경기가 침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고강도 재정 긴축 이 부분도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이런 헤아라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브라질은 또 외환 보유고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금리를 좀 다시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이미 그 브라질 이제 이 헤아라 가치가 충분히 지금 떨어진 상태고 투기 세력도 이미 공격을 했고 내년을 본다면 저는 좀 브라질 채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좀 버티시면 좀 어떨까. 나중에 회복될 거로 좀 보는 이유가 중국 수출 비중이 되게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안 좋으면 브라질이 좋기가 어렵겠죠. 근데 내년에 아까도 바로 앞선 질문처럼 중국은 내년에 한번 일단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쓸 거고 소비가 늘면 브라질의 수출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해도 브라질하고는 좀 약간 상관이 없는 게 브라질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국가에 굳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만약에 살아나고 부양이 되는 그 그림이 내년에 많이 펼쳐진다면 헤아라 가치도 어느 시점에선 조금 저는 진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 헤아라 가치 떨어졌는데 뭐 여기서 이제 큰일 났으니까 정리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요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막 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만기마다 다르겠지만 헤아라 가치가 뭐 그래도 회복이 된다면 또 충분한 이제 그런 금리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좀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야 있으세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조선주를 제일 좋게는 보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음 주 이제 며칠 안 열리기도 하지만 좀 쉬어갈 것 같고요. 내일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가 가장 좋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뭐 만약에 다음 주까지 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들. 요새 로봇이요. 이번 주에 좀 로봇주들이 좀 약간 뭐 오픈 AI도 로봇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좋았는데, 뭐 연말 연초에서 또 일부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또 요즘에 미국에서도 우주항공주가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주항공, 보통 연말 연초에는 이런 좀 테마주들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염희선님께서 선정한 보고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원님이 이제 항공업종, 뭐 저도 여러 번 자료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자료는 승자는 정해져 있다. 승자는 정해져 예, 있다. 대한항공을 얘기하는 이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4년 만에 인수를 하게 됐잖아요, 아시아나. 원래 유럽이 처음에 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진그룹이 되게 외교를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게 만들었고, 내년 하반기에는 그 밑에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통합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러면 항공사가 확 줄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가 되게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좋죠. 좋은데 어쨌든 이제 항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아마 줄이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엔 이런 합종 연행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예,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인 환경은 되게 안 좋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정부, 트럼프 리스크, 또 거기다 환율까지 안 좋지만 25년도 큰 그림을 보자. 그리고 2016년 당시에 탄핵 당시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은 공급이 줄어드는 환경 변화를 오히려 더 주목해보자. 뭐 너무 탄핵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하자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사실 어쨌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2.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피크아웃 걱정이 좀 있지만 4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2조를 벌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맨날 왜냐 항공주는 저 돈 잘 벌어도 결국 까먹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업황 자체가 바뀌잖아요.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긍정적이고, 또 특히 LCC 저비용 항공사가 못하는 영역 3가지가 있거든요. 장거리 미주 노선, 비즈니스 좌석, 화물 사업, 이 3가지는 사실은 국적 항공사의 좀 독점적인 영역인데 여기서 돈을 진짜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LCC가 침투를 해도 네. 이 구조는 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익금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한번 대한항공 내년도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하고 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또 영향을 네, 받지만 그러니까 환율 그럼에도 때문에는 좀 안 좋은데, 근데 유가는 좀 떨어지잖아요, 또 오히려. 그게 좀 상쇄를 하니까. 그래서 환율만 안정되면, 만약에 고점 찍고 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항공주가 좀 일단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조선주 관련해서는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또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게. 왜냐면 DDR5는 첨단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CXMT가 턱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럼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이 추적하는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DDR5를 이렇게 쉽게 수율 80%까지 넘기는 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